부산의 역사와 사건을 샅샅이 턴다. 사심 가득한 특별한 모임 사사클럽 클럽장 배우 한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토크마스터 최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지원입니다. 우리 사사클럽 특별 게스트가 또 계십니다. 우리 제3화 60 민주항쟁 편에서 함께 해주셨던 동아대학교 전성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성현입니다. 네, 우리가 해마다 이 부산에선 굵직굵직한 큰 행사들이 열립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는 7월에 우리 부산에서 아주 의미 있는 국제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 등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연례총회. 내년 개최 도시로 부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It is so decided. Congratulations to Republic of Korea. 이유가 우리 피난 수도 부산이 작년 2025년 11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들어갔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피난 수도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사클럽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1952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놀랍게도 2024년 12월 3일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한국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1952년 5월 26일 아침. 부산 시내로 한 버스가 들어왔어요. 동네를 출발해서 서면 광복동을 거치면서 승객들이 올라탑니다. 근데 이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들의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엄숙하고 무거워 보여요. 자, 이 버스가 국회의원들의 통근 버스였어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이 통근버스가 요즘 다 그냥 그 축제 차량 타고 다니지 않나? 카니 그거. 맞아. 근데 당시는 그 주요 국가부처들이 전부 부산으로 피난을 와 있었고 52년이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이날도 47명의 국회의원을 태운 이 버스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 이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스톱! 스톱! 여기 멈추세요. 아니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누가 이렇게 또 멈춥니까? 자,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당시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데요.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근데 뭐 군인들도 있고 지금 그렇죠. 총인가? 총을 들고 있는 건가 지금? 저 버스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안에 있었고 그리고 밖에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차를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그 들고 있는 총으로 아주 상기된 얼굴로 버스 위로 올라탑니다. 잠시 검문 좀 하겠습니다. 검문 좀 하겠습니다. 아이 신분증 좀 주십시오. 이 사람들 나 여기 국회의원이야. 나 여기 지금 일하러 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왜? 국회의원이면 다 신분이 확실한 거고 그래서 버스 탄 거 아니야? 당연하죠. 자, 헌명들이 내세웠던 이유는 1952년 5월 25일 자정부로 선포된 비상계엄 때문에 검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을 태운 버스를 검문한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검문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 당연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발합니다. 뭐야 당신? 나 누군지 몰라? 그렇지.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자, 버스 올라탔잖아요. 근데 갑자기 실랑이를 벌이다가 헌병들이 다 내려요. 버스에서 갑자기? 왜? 내려. 왜? 아니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자, 갑자기 어디선가 큰 중장비 기계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자, 눈앞에 나타난 것 바로 대형 크레인이었습니다. 크레인이 그 공병대 크레인이 국회의원이 탄 차에 버스 뒷바퀴를 그대로 들어올리더니 끌고 가버려요. 어우. 또 안 돼. 버스 안에 국회의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뒤를 이렇게 든 거야. 덜렁하고 버스가 들린 거죠. 아니, 야 이게 사실 경험하지 않았어야 될 걸 우리가 사실은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 계엄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잖아. 우리 이번 계엄 때도 국회의원들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버스를 납치하면 그 다 의도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 계엄법에 의하더라도 계엄 시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신변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엄 해제 정족수나 이제 의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국회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들도 다 무시를 하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이제 실체적인 측면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 계엄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로 납치된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47분이나 된다는 그분들.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 그 안에서도 선별을 해요. 친이승만 계열들은 풀어줍니다. 아이고. 10여 명의 의원들은 구금을 해요.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던 선우종원 의원은 실제로 그 버스에 타고 가다가 잡혀서 구금까지 당하셨었거든요. 당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공검사로서 반공검사로서 나도 권총을 몇 번씩이나 맞으면서 그 한 업적 있잖아. 6.25 사변선까지 말이야.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근데 선우종원이가 공산당이다 하기 때문에 누가 믿겠어요. 근데 참 자신 있었는데 거의 그렇게 안 되더구만. 의견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걸 보니까 내가 김일성한테서 뭐 36억, 굉장한 돈입니다. 36억이라는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주어서 그 포섭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 당시 이제 뭐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확실하게 이제 그 뭔가 처벌할 수 있고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빨갱이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공산당으로 모는 거죠. 근데 뭐 당시 한국에는 공산당이 없으니까 공산당도 그냥 공산당이 아니라 국제공산당, 국제적 차원의 공산당에 그들이 뭐 협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조작을 한 거죠. 아무리 뭐 그동안 이승만과 맞섰던 기세 좋았던 국회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이 계엄 상황에서 공산당으로 몰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근데 이 당시에 대체 누가 계엄을 선포한 건가요? 이게 누구야?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였어요. 야 이게 모든 게 조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2년 전에 겪었던 일과 조금 뭐 비슷한 상황이 좀 있네요. 구도가. 네. 자,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하면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직선제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간선제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당시 2대 국회의원은 210명. 이들이 바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직선제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직선제가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여당은 직선제를 반대한 걸까요? 당시에는 직선제라고 하는 것 아직 국민들이 민주주의적인 교육이라든지 민주주의적인 제도에 아직 적합한 단계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전쟁 시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죠. 그 우리가 피난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들인데 국민들이 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에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저 경기 강원도 지역에 있는 그렇지. 국민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전체가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 간선제 아래에서는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에서 의원들의 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네. 근데 놀라운 게 이때요. 그 이승만 계열 의원들이 50여 명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50여 명이면 잠깐만 210분이 계셨으니까 야, 그럼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건 이승만 대통령한테 당시에는 굉장히 매우 불리한 숫자네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4달 전인 1952년 1월 18일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뭐 당연히 부결이지. 왜냐면 표 차이가 너무 나는데. 게임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몇 표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이게 아까 50표니까 그래도 조금 약간 설득의 과정이 정치는 설득이라고 맞아, 하잖아. 이탈표를 끌어내야죠. 저쪽에서 1대표 갖고 오려면 한 20표 나가 한 70표까지 봅니다. 70표. 그러니까 70표 정도는 좀 부결은 됐겠지만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어쨌건 찬성했던. 찬성을 했던. 그지 않습니까? 전신여도. 자, 교수님, 그러면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그때 143대 19로 19? 예, 19표. 19표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이승만이 정치를 못했네. 이게 이 지금 표밭도 못 지킨 거예요. 집토끼도 지금 못 잡은 거야. 제 2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승만.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계엄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교수님 이런 상황 하에서 국회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면 본인이 집권하기 힘든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선제가 된다면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40여 년 해방되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 반대편에 이제 해방 이후의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김구호 선생님이나 여운형 선생님 같은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잘 알다시피 암살을 당해서 정치적인 위치에서 사라지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계엄을 선포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명분이. 우리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계엄을 하려면 진짜 명분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아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러니까 맹분이 없다 아닙니까? 맹분.
자, 내세운 명분은 부산 영남 지역의 공산당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승만 측이 갖다 붙인 조작이었던 거죠. 계엄법, 그 당시 계엄법의 4조에 보면은 전시나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시라고 하더라도 또 계엄을 함부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포위 공격이 있어야 되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그런데 그때 부산 지역에 적의 포위가 뚜렷하게 있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없게 보이다 보니 공비 사건들을 일선에서 이제 조작해냈다. 국가에서 국민을 잡아내는 국회는 국민의 역적이니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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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포가 이합적인 형포지. 형포가 아주 그냥 절정에 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국회 앞에도 그렇고 대청동도 그렇고 국회를 막아줄 사람이 경찰인데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능력으로 상실한 거라. 박골당이니 무슨 딱골당이 하는 거 그거 아주 정상적인 이름인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그냥 정식으로 그런 이름을 브랑카로 들고 다니면서 형포를 하니까 무섭지. 일반 국민들 시민들은 아주 공포에 지지했을 거예요. 야, 근데 백골단이라고 하는데 백골단은 우리가 80년도 듣던 그거 아닌가? 백골단이 저 때도 있었나? 저 때가 시작이었나 그러면? 백골단이 처음 이름이 나온 게 이때였어요. 오. 그러니까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청년당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이 이제 이 백골단인데 네. 영도에 부산 영도에 그때 방을 잡아서 거기서 조직적으로 소위 이제 삐라를 제작하고 이제 배포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의 어떤 그 이승만을 지지하고 이승만을 계속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 지지 기반이었고 세력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흉흉한 가운데서도 국회는 계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계속합니다. 빨갱이 국회의원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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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빨갱이는 모두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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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이 선포되고 한 달여가 지난 6월 20일 부산 남포동의 한 경양식 집이 떠들썩해요. 당시 문화 행사가 곧잘 열리던 이곳은 국제구락부라고 하는 큰 음식점이었어요. 밖에는 문화인 간담회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영 딴판이에요. 반독재 호헌구국 선언대회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좌세에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양반이 어째 이렇게 한 옷이나. 자 신비서. 그럼
반독재 호원구국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놈들이죠? 쌍구를 가지 못하느냐? 야, 이 자식들아! 박사는 애국자다! 여기 무슨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두 부숴라! 부숴라! 야, 이놈들아! 나 놓을 뿐인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를 잡아가는 거야? 야, 이놈들아! 아니 근데 지금 보면서 나는 와 좀 약간 무서운데 경찰이 국회의원에게 행포를 부렸던 이 백골단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을 잡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이게 사실 당시 국제구락부에서 우리가 선언을 했던 이 반독재 구국 선언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 선언문인가요? 뭐 사실은 반독재라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행위를 독재로 보는 거죠. 호원구국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간선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시키자 이 예, 그렇죠. 제도를. 그래서 호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독재로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제구락부에서 지금 그런 선언을 하고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사사클럽이 1952년 전시중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현장들이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 최연호 토크마스터가 직접 둘러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지금 딱 101년이 됐는데요. 25년도에 경남 도청으로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요 일대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이 정부 기능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돼 있었네요. 네, 행정이고요. 이 우측에 있었던 저 자리가 나중에 가시부터 보면은 입법 기능을 했었던 데고, 지금 저희 이제 법정관 건물이 있던 자리가 이게 이제 사법 기능을 했었던 거죠. 그때 그러면 사법, 행정, 입법 다 했었던 거죠. 국회 무덕터는. 요 일대죠, 여기. 그렇죠. 여기. 이 일대죠. 이쪽으로 대부분 다 들어온 거예요. 차도 실제 들어오고. 차가 여기로 다 들어왔었어요. 네, 다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국회로 가는 게 이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이 바로 영상에 나왔던 이 대통령과의 경무대 그리고 임시 수도청사가 있던 임시중앙청 이런 곳들이
다 올해 유네스코 예비평가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 네. 충분한 가치가 있네요. 아, 그럼 계엄 중에 사실은 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좀 겪어봤다고. 계엄 사령관. 제일 중요해. 계엄을 하면 또 계엄 사령관. 이거 알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럼 당시에 계엄 사령관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클럽장 진짜 말씀 잘 꺼내셨어요. 계엄 사령관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보라고 이종찬 장군을 즉시 바꿔. 전화 바꾸겠습니다. 예, 이종찬입니다. 계엄군 병력이 필요하오. 병력 2개 대대를 즉시 부산으로 보내게. 카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니. 저희들은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병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삼성 장군이 누구? 우리 군 원장도 완전 참모차리 이게 말이 돼? 얘나 이 원장 군복이라는 거 아니야? 진짜는 없는 거야. 그냥 무슨 소리야 그게. 글쎄, 다 똑같은 놈들이 이거 말은 안 되고. 국회의원을 공병단 크레인으로 끌고 가다니 이게 구태타가 아니고 뭐야? 원영덕이 친히 구태타야. 그자가 지금 대통령을 믿고 까부는데 그냥 도외하는 겁니까? 아니 군대가 이승만이 사병이야? 군대를 왜 정치판에 끌어들여? 국회의원이 타고 가던 버스를 공병대 기중기를 가지고 현병대에다가 지금 불법 감금을 했다. 이것은 군이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조항에 이건 어긋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거는 군사 쿠데타다. 이건 이 박사의 친위 쿠데타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군을 정치에 개입시킨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온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몇 시간의 경론 끝에 군인의 본분을 강조하며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훈령이 탄생해요. 이게 바로 육군 장병에게 고함입니다. 클럽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진짜 이렇게 육군본부 훈령 제217호 육군장병 고함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의 본질과 군인의 본분에 대하여 투철한 인식을 견지하고 군인으로서 그 거취에 있어 소호의 유감이 없도록 육군 전 장병의 냉정한 군리 판단과 신중한 주의를 환기코자 하는 바이다. 이 지금 사실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지금 이 훈령, 이 고함, 이 훈령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뭔가요? 이게? 군의 정치적 중립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 군의 실은 본질이나 군의 본분은 국가 방위 또는 민족의 수호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분이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개입이 군의 본분을 잃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2024년 12.3 계엄 때에도 군 부대가 서강대교를 넘어가지 말도록 했던 그런 지휘관은 이런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훈령들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자기의 행위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 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한국전쟁 당시는 미국이 작전 통제권 행사 그리고 유엔군의 주축으로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관여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국이 상황이 어지러웠을 때, 자, 그때 미국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명분 있는 휴전을 통해서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휴전 대담을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자꾸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1951년 7월에 정전협정을 시작하게 되고 시작하지. 맞아요. 그리고 국내 분위기는 미국의 국내 분위기는 참전하고 있는 것들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반대 운동도 벌어집니다. 트루먼 입장에서는 재선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미국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걸. 그렇지. 자, 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 더 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려고 계획해요. 바로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를 해산시킨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갈등 증폭됩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키려는 나라가 가장 반민주적으로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또 무엇보다 미국의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될 경우 이 전쟁에서 싸울 명분이 없는 거죠.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민들에게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저 나라에 가서 저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지 또 실제로 많은 희생을 당해야만 하는지 납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걸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미국이 계속해서 계엄을 해제하고 헌정을 회복하라는 압력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 또한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007 빵! 미국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나?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이 있었어요?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네. 그러니까. 왜냐면 전쟁 중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우방이고 이게 동맹인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맞아요. 완벽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자, 이 놀라운 내용이 미 국무성의 비밀 문서에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미국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당시 영문 보고서예요. 클라크가 보낸. 뭐라고 써있지? 클럽장님. 예. 읽어주시죠. 야, 오늘 이거 배우 한상진의 4교시 영어 영역입니다. 네. 이게 보면 근데 이게 진짜 그 당시 문서라는 거잖아요. 문서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쵸. 지금 자, 이제 읽어주세요. 자, 탑 시크릿. 제가 아는 단 하나 나왔습니다. 탑 시크릿. 그다음에 도쿄 July 5, 1952, 4:21 a.m. 영어 괜찮죠? 이게 무슨 내용인 거예요, 클럽장님? 탑 시크릿이란 얘기예요. 그냥 물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크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클럽장님 자료 유추 능력이 진짜 네. 대단하시네요. 아니 뭐 이 정도 내용 지금 뭐 이걸 다 읽어드리면 우리 또 우리 사사클럽 시청자분들과의 좀 소통에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뭔데? 우리 클럽장님 전용 번역본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은 필요는 없긴 한데. 사실 나 이거 없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부산에서 유인하여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도록 그를 초청한다. 그다음에
야, 이 뒤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해제하고 국회 자유를 허용하며 언론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성명 발표를 거부한다면 외부와 차단된 보호구금에 처해지며 국무총리는 이에 동의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 조치로서 유엔사 임시 군정을 실시할 것이다. 와, 야, 이게 내용이 엄청 진짜 탑시크릿이다. 이것은 이제 최초의 그러한 그 문서화된 구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1984년에 이와 같은 이 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발간이 되게 되죠. 이승만 제거 구상의 어떻게 보면 이 최초의 호시와 같은 그러한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군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상이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시간, 미국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져요. 계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졌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생각한 하나의 돌파구가 바로 발췌 개헌안입니다. 근데 뭐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인데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양원제라고 하는 그것만 따다서 붙여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네. 이게 당장 이승만을 제거하기보다는 왜냐면 이승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좀 또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대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좀 타협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에게 국회를 더 이상 압박하지 말고 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발췌 개헌안인 거예요. 근데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게 말이 타협이지 사실상 이승만의 완승인 거죠. 이승만은 자기가 관철하려고 했던 것을 확실하게 거기에 담아내는 거고 국회는 정말 일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에서 일부만 거기에 반영하는 형태의 타협이었기 때문에 뭐 말이 타협이고 말이 발췌지 이건 사실상 이승만의 완승으로 끝났고 이제 미국도 그 정도에서는 용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웠던 그런 어떤 이승만의 어떤 제거 계획은 실행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야당은 계엄령 해제와 구속된 의원 석방 이게 선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타협에도 응할 수 없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사이 1952년 7월 4일 임시국회일이 밝았습니다. 저녁 8시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국회의사당 안에 총칼을 든 경찰들이 좌우로 서 있습니다. 자, 발췌 개헌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어? 자, 실제 제적 의원 166명 중에서 찬성 몇 표일까요? 이 정도면. 163표. 네, 3명 빼고 다 찬성을 했어요. 자, 결국 166명 중에서 163명 찬성. 발췌 개헌은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부산 일대를 국회의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이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의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이제 도망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정독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회 의사당을 사실상 포위한 다음에 이제 기립 표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개헌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의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병력을 동원해서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조종하거나 억압해서 그래서 기립이란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결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헌병대, 뭐 백골단, 뭐 군경들을 동원을 해서 국회를 에워싸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의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헌문란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명한 친위 쿠데타인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각종 그 쿠데타들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헌적인 국가 권력 행사들을 낳는 하나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1952년 5월 25일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부산의 정치 파동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자, 한국전쟁 아래 부산에서 벌어진 이 계엄과 40여일간의 혼란, 역사학계에서는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집권자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헌정을 유린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치 파동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지금 부산 정치 파동 이렇게 6글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교수님 보셔요? 네, 아마 역사학자들은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당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당대 사람들은 보았는가에 따라서 개념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는 아직 이승만 대통령의 힘이 계속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시기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한 파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사사클럽에서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면밀하게 뜯어보면 친위 쿠데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나서 한 달 뒤 1952년 8월 5일이에요.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발제개헌을 통해서 제2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드디어 꿈을 이뤘어. 1954년 그 유명한 4.4.5입 들어봤죠? 4.4.5입 개헌을 통해서 3선 대통령 3번 하는 거. 이 제안을 철폐를 시킵니다. 종신 집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명실상부 1인 집권 체제 기틀이 이때 마련되게 돼요. 자, 그런데 1960년 4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죠? 4.19 혁명. 맞습니다. 창원로 고등학교 학생들 협의회가 진행하자. 그 뒤에는 대통령 지금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저는 사실 정치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알고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952년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있었던 최초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사사클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52년 5월에 계엄과 부산 정치파동은 당시에도 모든 어떤 법과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했던 그런 역사였던 것이고 2024년 12월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무시됐을 때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았던 그런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이제 제도 규범을 우리가 문서화한 것이 이제 헌법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헌법,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자원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공간을 파괴하는 행위가 헌법의 수호이기는 어렵다.